여러분,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역사 중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예견된 운명처럼 현대사회에 다시 부활한 해전의 전설은 이제 더 이상 가려질 수 없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교육기관들조차 앞다투어 이 인물을 연구하고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오늘의 이야기.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20년 넘게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로버트 윌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고 전환점을 마련해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주제를 찾기 위해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역사 관련 영상들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서양의 위대한 전략가들에 관한 영상들을 살펴보던 중 알고리즘이 추천한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해상 전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상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데이빗 맥켄 교수님 강연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강연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란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신비한 무언가에 사로잡혔어요. 맥켄 교수님이 소개하는 인물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동아시아 국가 조선의 해군 제독 이순신 장군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역사상 23전 23승이라는 믿기 힘든 전적을 가진 유일한 장군입니다. 그가 세운 전략적 업적은 영국의 넬슨과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제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맥켄 교수님의 이 말에 저는 대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저조차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 서구 중심의 역사관으로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강연에서 맥켄 교수는 특히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명량해전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좁은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어떻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들으며 저는 대단한 경이로움을 느꼈죠.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압도적인 열세에서 승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맥켄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전함 거북선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서양에서 철갑선이 등장하기 250년 전에 이미 조선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왜 서양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다루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맥켄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고 죽음의 순간에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말로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이순신 장군만큼 완벽한 리더십과 인간미를 겸비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강연 영상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어로 된 다른 영상들과 자료들을 검색했고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영국 BBC에서 제작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10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1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동료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놀랍게도 20명이 넘는 동료 중 단 한 명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CNN 뉴스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지식인들조차 이토록 위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이것은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만화가
올리 콤판이 그린 이순신 불패의 제독이라는 만화책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매니아층의 관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역사 만화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대형 히트작이었습니다. 이 만화책의 성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1권 출간 한 달 만에 초판 5만 부가 완전히 매진되었고 이후 추가 인쇄를 거듭하며 1년 만에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시리즈 3권이 출간되었고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사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것은 단순한 만화책의 성공을 넘어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적 영웅에게 열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올리 콤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빠른 답변과 함께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스튜디오 벽면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전투에 관한 자료들로 가득했고 그가 얼마나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죠.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한 명량해전의 이야기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올리의 말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순신 만화를 그리기 위해 수년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철저하게 고증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해전이 벌어진 바다를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했죠.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함성과 무기 그리고 갑옷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올리 콤판의 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언더독 스토리를 좋아해요. 압도적인 열세에서 승리하는 영웅의 이야기, 그것도 실존 인물의 실화라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허구의 존재가 아닌 실존했던 영웅, 진정한 슈퍼히어로 이순신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을 열광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과 희생정신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올리의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저는 그의 만화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즉시 가까운 서점으로 향했고 놀랍게도 대형 서점의 만화 섹션에서 이순신 불패의 제독 시리즈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진열대에는 슈퍼맨과 배트맨 그리고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히어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만화는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했죠. 서점에서 나오면서 저는 K-팝만큼이나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한국의 역사는 분명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K-팝이나 한국 음식 등을 좋아하는 매니아는 많지만 아직 한국 역사 매니아는 없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다큐멘터리로 알려야겠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라고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영어로 번역된 이순신 장군의 일기인 난중의 길을 구해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기를 통해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병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의 긴장감과 전략적 구상보다도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글이 더 많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복권 과정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국의 정치적 음모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투옥까지 되었어요. 그가 투옥된 후 그의 후임자 원균이 이끄는 조선 해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함대에 완전 대패했습니다. 배 12척만 겨우 살아남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조 임금은 다시 이순신을 불러 해군을 이끌게 했죠. 어떤 지휘관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장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기꺼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조정의 음모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어떤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전투와 죽음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부하들의 사기와 전투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모습에서 서양의 어떤 군사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결함을 발견했죠.
이순신의 혁신적인 전술과 전략, 그리고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제가 지금까지 다뤄온 어떤 서양의 영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존 폴 존스나 영국의 넬슨의 해군 영웅들은 항상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반면 이순신은 내부의 적들과도 싸워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군대를 이끌어 승리로 이끈 그의 애국심과 리더십은 정말 경이로웠죠. 미국의 해군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서양 해군 지휘관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저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이라는 사실은 서구 역사책에서 철저히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의 왜곡이라고 느껴졌죠. 저는 여러 나라의 역사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에 관한 국제적인 다큐멘터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BBC에서 제작한 위대한 전략가들 시리즈에서 짧게 언급된 것이 전부였죠. 이것은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전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서양 학술서에서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넬슨, 콜럼버스 그리고 페리 등의 서양 해전사는 상세히 다루면서도 23전 23승이라는 경이로운 전적을 가진 이순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러한 여러 조사를 통해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위대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확신했어요. 서구 중심의 편협한 역사 서술을 바로잡고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이 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CNN 본사에 돌아온 저는 즉시 이순신, 바다의 신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올리콤판의 이순신 만화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이순신 장군의 다큐멘터리가 서양 시청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작 총괄 디렉터와 재정 담당자, 그리고 마케팅 책임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소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로버트, 당신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역사적 인물에 관심을 가질까요? 팀장 마이클의 첫 질문부터 예상했던 의구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올리콤판의 만화책 성공 사례, 높은 조회수의 미국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 영상,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기 시작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맞서 싸운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특히 리더십과 혁신 그리고 희생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명량해전에 관한 설명이었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고 그들의 눈에서 점차 관심과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역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CNN이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리콤판의 만화가 50만 부 이상 판매된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시청자층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CNN이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시각을 가진 미디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브랜딩 효과도 가져올 것이에요. 2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팀장 마이클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로버트의 열정과 준비된 자료를 보니 이 프로젝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취재를 승인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봅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매우 벅차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승인을 받은 후 저는 곧바로 한국 취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해군사 전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 끝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준호 교수를 섭외할 수 있었죠. 김 교수는 이순신 장군 연구의 권위자로 여러 책과 논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심도 있게 분석한 학자였습니다. 취재 일정과 방문지를 계획하면서 김 교수의 조언은 매우 중요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바다를 보고 바람을 느끼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김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이 벌어진 장소들 한산도, 명량해협, 노량해협을 반드시 방문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저와 취재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담은 책을 읽으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준호 교수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이 벌어진 현장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상남도 통영의 한산도였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 일본 수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한산 대첩의 현장이었죠. 아침 일찍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진 한려수도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가 426년 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배 위에서 김준호 교수는 한산 대첩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73척의 함선으로 서해안을 통해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진격하려 했죠. 이 해전에서 이순신의 승리가 임진왜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바다에서 벌어진 역사적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산대첩기념관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한산대첩의 상세한 모형과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술을 보여주는 입체 모형이었죠. 한산도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은 먼저 몇 척의 배로 적을 유인했어요. 일본 함대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자 양쪽에서 하객진 대형으로 공격을 시작했죠. 하객진은 학의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의 진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은 수의 배로 다수의 적을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전술을 고안했어요. 일본 수군은 좁은 공간에서 대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조선 수군의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산도에 복원된 판옥선과 거북선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으로 그 이름은 배 위에 판자로 지은 집이 있다고 해서 붙여졌어요. 이 배는 일본의 함선보다 크고 튼튼했으며 특히 화포를 운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크기로 복원된 판옥선을 보니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죠. 또한 가장 유명한 거북선에 대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볼 수 있어요. 등판에는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어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았고 용머리에서는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방향으로 포격이 가능해 적진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돌격선으로 활용되었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사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산도 해전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일본 수군 73척 중 59척이 격침됐고 나머지는 도망쳤죠. 이 승리로 인해 일본은 서해안을 통한 보급로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전쟁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들으며 저는 왜 이 해전이 한국 해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한 코너에는 이순신 장군이 겪은 극적인 시련에 관한 전시가 있었어요. 김 교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승리는 조정 내 일부 세력과 동료 장수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원균은 이순신 장군을 끊임없이 모함했죠. 그는 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려 이순신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군대를 함부로 움직였다는 누명을 씌웠어요.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에 자국의 최고 지휘관을 모함했다고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시 조선 조정에는 복잡한 정쟁이 있었고 원균의 모함은 이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1597년 이순신 장군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투옥되었죠. 국가의 영웅이 죄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전시관의 벽에는 이순신 장군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족쇄를 찬 채 매를 맞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충정이 있을 뿐 달리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신념을 끝까지 지켰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마음속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투옥 후 벌어진 사건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원균은 조선 수군의 통제사가 된 후 그는 이순신이 거둔 모든 성과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1597년 7월 원균은 일본 수군과의 전투에서 무모한 작전을 펼쳤고 결국 칠천량 해전에서 대참패를 당했죠. 이순신이 그토록 공들여 건설한 조선 수군은 하루아침에 거의 전멸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원균의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세운 기본적인 방어 원칙마저 무시했어요. 판옥선을 해안가에 정박시켜 일본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고 결국 166척의 판옥선 중 단 12척만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수천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이 극적인 반전에 할 말을 잃었어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순신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겨우 12척의 배뿐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기념관 벽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투옥시킨 나라를 위해 거의 불가능한 싸움에 다시 나서는 영웅의 모습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한산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우리 팀은 다음 목적지인 명량해협으로 향했어요.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위치한 이 해협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인 명량대첩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좁은 해협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죠. 명량해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강한 조류였어요. 김 교수는 이 조류가 명량대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량해협에는 울돌목이라는 가장 좁은 지점이 있었어요. 이곳의 폭은 약 300m에 불과하며 조류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혀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하루에 2번씩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죠. 그는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를 때 공격하고 반대로 흐를 때는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습니다. 실제로 좁은 해협을 보니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참패로 남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것이고 살 것을 바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결연한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에 감화된 조선 수군들은 다시 싸움에 참여했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명량해협 취재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노량해협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전사한 곳으로 그의 생애를 완성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노량은 지금은 평화로운 어촌이었지만 426년 전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죠. 노량해협에 도착하자 김 교수는 이곳에서 벌어진 마지막 해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1598년 11월 패배한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수군과 연합하여 철수하는 일본 함대를 추격했죠. 그러나 전투 중 그는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로 알려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명언은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병사들만을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량해협에 세워진 기념비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촬영을 진행했어요. 카메라가 기념비를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동안 김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혁신적인 전략 전술, 그리고 투철한 애국심 및 희생정신까지.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리더십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죠. 이렇게 세 곳의 주요 해전지를 모두 방문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천재적인 해전 지략은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넘어 지형과 조류를 활용하는 자연과의 조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 그리고 깊은 인간 이해에 기반한 리더십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대한 해군 지휘관의 실체가 이 세 곳의 해전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죠. 한산도 명량해협, 노량해협에서의 취재는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이 세 곳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왜 세계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객진 전술, 지형과 조류의 전략적 활용, 혁신적인 함선 설계와 운용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고 현대 해군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죠. CNN 본사로 돌아온 저는 즉시 편집 작업에 착수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떻게 서양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천재성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편집 과정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서양의 유명한 해군 지휘관들과 비교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넬슨, 콜럼버스, 페리 등 서양 역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물들과 이순신 장군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그의 위대함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거둔 숱한 승리들은 어떤 비교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는 역사의 불균형 바로잡기였어요.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같은 동양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외시켜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이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균형 잡힌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 되길 바랐죠. 한 달간의 집중적인 편집 작업 끝에 이순신 잊혀진 세계 최고의 장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시사회에서 팀장님인 마이클과 다른 임원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물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가 될 것입니다. CNN이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는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청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왜 학교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호평했어요. 이 작품은 서구 중심적 역사관의 한계를 드러내며 진정한 세계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역사 전문가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을 높이 평가하며 현대 해군 교육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죠.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사관학교 교수진은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술과 열세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현대 해군 장교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전략적 사고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고무된 CNN은 후속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동서양을 넘어선 위대한 전략가들이라는 시리즈로 서구 역사에서 소외된 동양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들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정부로부터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문화부 장관은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가교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그리고 올리콤판의 이순신 만화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동반자가 되었네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죠. 다큐멘터리 제작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맞춰 열리는 기념행사에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렸죠. 이 자리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과 세계적인 반응에 대해 짧게 연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며 그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영웅을 이렇게 존경하고 세계에 알려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그의 위대함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네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다큐멘터리와 어린이를 위한 이순신 장군 이야기,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을 포함시키기 위한 캠페인까지. 이 모든 노력이 서구 중심의 편협한 역사관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죠.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 없는 세계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죠.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세계사를 재조명하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영웅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그의 이야기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로버트 윌슨의 용기 있는 도전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은 여전히 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던진 반향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해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